이번 시간은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은 1학년 때 별도의 한 학기짜리 수업이 있죠. 거기에서 선물이나 옵션, 그 밖에 기타 파생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시간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수업에 처음 딱 들어오면서 수강생 명단을 받았을 때 1학년 분들이 반이 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 1학년 분들은 파생상품을 배울 기회가 없이 바로 금융 시뮬레이션 수업에 들어오셨다는 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때 이 금융 쪽, 이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 학부 때도 배우니까. 근데 MBA 과정이다 보니 학부 때 이 금융 쪽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 금융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이 파생 상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파생 상품 중에서 단순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잡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느냐를 얘기할 건데, 일단 단순한 금융상품,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그 뒤로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이미 배우신 분들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걸쳐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될 과목을 1시간 남짓에 하다 보니 파생 상품 전문 과정에서 하는 것처럼 깊숙한 내용을 터치하진 않고요. 그냥 선물 옵션이 뭔지, 걔네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컨셉은 어떤 건지 그 정도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물입니다. 선물은 영어로 하면 futures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금융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선물은 쉽게 계약이다 라고 컨셉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물건을 먼저 거래하는, 먼저 선자를 써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선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현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거래는 다 현물이에요. 당장 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커피 한 잔을 사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먹을 커피를 지금 돈을 내고 사요. 그래서 돈과 물건의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걸 현물 거래라고 해요. 반면에 선물은 뭐냐? 내가 지금 돈을 내고 지금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요.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보면 부동산도 물론 몇몇 분들은 당장 현찰 박치기로 10억 내고 바로 등기 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안 그러죠. 먼저 계약금 내고 10%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일 날이 돼가지고 그때 나머지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선물 거래가 그거랑 마찬가지 컨셉이에요. 미래에 어느 날, 그 미래의 어느 날이라는 건 만기일이 돼요. 그 만기일 날 나는 돈을 마저 치르고 내 물건을 가져오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본질입니다. 이 밑에 있는 만수르와 구도일의 계약을 한번 보실게요. 만수르가 제안을 합니다. 내년 6월 1일에 원유 100만 배럴을 배럴당 50달러에 팔겠소. 자, 내년 6월 1일에 이게 바로 그 만기일이에요. 만기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 날짜에 거래를 한다라는 약속된 날짜고요. 원유라는 거는 바로 뭘 거래할 거냐? 대상 상품이에요. 상품. 대상 품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얼만큼 퀀티티를 얘기하고요. 얼마에 how much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선물에서는 미리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파는 사람, 얘는 사는 사람. 그런 계약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물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계약에 녹아들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선물에 같이 따라붙는 개념으로는 선도거래라는 게 있어요. 선도거래는 뭐 선물과 다른 게 아니고요.
정규 거래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는 선물 거래라고 부르고,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선도 거래라고 해요. 두 개의 본질은 똑같은데요. 그냥 이게 오피셜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선물, 그다음에 오버 더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면 선도라고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선물 거래는 1730년에 오사카에 있는 도지마 쌀 시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정규 선물 거래소가 처음 생긴 거는 1848년에 시카고에서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선물이 처음 들어온 거는 1896년에 인천의 미두 추인소라는 데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선물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1996년 최근의 일이죠.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쌀시장, 그 다음에 시카고도 그 당시에 5대5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곡물들과 여러 가지 상거래 상품들이 시카고에서 모여서 거기서 경매를 하던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현물들이 막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장에 선물 거래 시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올 가을에 내가 쌀을 사고 싶은데 물건을 먼저 확보하고 싶어.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 싶은데 미리 좀 씨앗을 살 돈 같은 거를 확보하고 싶어. 그런 수요가 만나서 내가 올해 추수하면 너한테 얼마에 넘길게. 그런 약속을 미리 한 거, 그 계약들이 바로 선물 거래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선물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제일 유명한 선물 상품은요, CME에서 거래되는 원유 선물이에요. 크루드 오일 퓨처스 CME에서 거래되는 거, 이게 제일 유명한 선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CME 퓨처스는요, 계약 단위가 1000배럴 단위씩 계약이 돼요. 자, 1배럴, 2배럴 이렇게 거래 안 해요. 1000배럴 단위씩 계약을 해요. 계약 단위가 크죠, 일단. 가격 단위라는 거는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호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인 경우에 내가 CME 원유 선물을 한 개를 사려면 내가 얼마치를 사는 거냐, 얼마치의 거래를 하는 거냐 이걸 볼게요. 일단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불이에요. 근데 계약 단위를 1000배럴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한 계약만 사도 50만 불, 아니 5만 불, 5만 불어치를 사게 되는 거예요. 자, CME를 한 개만 하면 5만 불어치 거래를 하는 거다. 이 계약 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승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품을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물 상품은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선물 상품을 만든 건데요. 얘는 이 계약 단위가 한 계약, 승수가 25만원, 가격 단위 0.01포인트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한 계약을 내가 사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 거래를 하는 거냐?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코스피 200이 300인데 승수 25만원, 25만원어치를 한 방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계약이다 라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한 계약은 7,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원유 크루드 오일은 승수가 1000개였고 코스피 200은 25만원이었고 이런 승수가 선물 거래에는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이 선물 업계에 트레이더가 새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일단 그냥 옆에서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자료 정리만 하다가 처음으로 네 포지션 한번 구축해봐 하면서 주는 게 끼케야 10계약, 10계약 이내에서 네 포지션 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좀 하는구나 싶으면 조금씩 늘려주죠. 선물 거래는 미래에 대한 계약이고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은 숏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롱과 숏의 개념을 이전 수업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buy, 매수를 해서 홀드하고 있으면요, buy and hold가 롱한 상태예요. 자, 내가 물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롱, buy and hold를 하고 있죠. 그럼 롱한 상태인 거고요. 그럼 반대로 숏은 뭐냐? 숏은 sell and hold? 거꾸로 하면 sell and hold가 될 거잖아요. 예, 개념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셀은 사실 상식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파는 거잖아요. 근데 숏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판다고 현물 거래에서는 안 되죠. 공매도인 건데요. 현물 거래에서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자만 공매도, 숏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물은 실제 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야 미래에 팔게 라고 해놓고 그냥 파는 계약만 해놓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누구나 숏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숏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팔 수 있다. 포지션으로는 마이너스 포지션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빨강색을 보면은 일반적인 롱 포지션을 얘기해요. 롱 포지션은 buy and hold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300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에 산 사람은 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벌어요. 300에 샀는데 400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100만큼 먹게 되죠. 반대로 300에 샀는데 내려갔어. 그러면 100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내 수익이 올라가고 빠지면 내 수익도 빠지고 이게 롱 포지션의 기본인데요. 숏은 이거에 정확하게 반대예요. 있지도 않은데 빌려다가 팔았잖아요. 나중에 그걸 갚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0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지금 300에 팔아놓은 상태죠. 근데 주가가 400까지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400이야. 그럼 400에 사다가 300한테 갚아야 되니까 100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숏을 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손해를 봐요. 정확하게 롱과 반대의 포지션을 잡게 된다라는 거죠. 선물 거래의 또 다른 특징은요. 동일한 기초 자산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승수만 다르면 다른 상품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코스피 200 선물은 승수가 25만 원이죠. 근데 승수가 5만 원짜리인 미니 코스피 선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5만 원짜리 말고 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다 다른 상품이 되고 다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승수가 다르기만 해도 다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렛대 효과를 얘기해요. 이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이 엄청난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개념인데요. 왜 그러느냐?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래요. 자, 아까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인 경우에 한 계약은 7,5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00 선물의 증거금률은 7.8%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돈의 7.8%만 증권사에 내가 위탁을 해 놓으면 7,500만 원짜리에 7,500만 원어치의 계약을 내가 살 수 있어. 선물 한 계약을 살 수 있어.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7,500만 원의 7.8%인 585만 원만 내 계좌에 들어있으면 7,500만 원어치의 계약을 살 수 있다. 선물 한 계약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거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죠. 580만 원 가지고 7,500만 원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상대방 위험이 왜 발생하냐?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내가 100만큼을 샀으면 누군가한테 100만큼을 샀을 거잖아요. 매도자한테, 매수자한테, 얘한테 이렇게 100만큼을 와서 사야 되는데 돈을 100을 안 내고 7.8%만 냈어. 7.8만 가지고 거래를 둘이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1%만 가격이 바뀌어도 이게 레버리지가 만약에 10배라고 치면 10%만큼 가격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만큼이 되는 건데 이미 나한테 판 놈은 낸 돈이 1%밖에 없어. 그럼 저놈이 먹튀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 거래 상대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일 정산이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일일 정산을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포지션을 정산을 해서 돈을 잃은 사람한테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돈을 딴 사람 계좌로 옮겨줍니다. 그걸 거래소가 매일매일 해줘요. 이게 선물 거래의 또 다른 특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300에서 301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숏을 친 사람과 롱을 친 사람 둘이 계약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숏 친 사람 계좌에서 25만 원을 빼서 롱 친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걸 누가? 너네들끼리 하면 싸움이 날 테니 거래소가 대신 옮겨준다. 이게 이제 일일 정산이라는 거죠. 선물 가격을 구하는 방법. 선물 가격을 구하는 선물 이론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물 이론가를 구할 때는요, 컨셉은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선물은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은 지금 하지만 실제 거래는 언제? 거래는 만기일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낼 돈을 안 내고 있어. 그 돈은 나중에 내, 만기일 날. 그러면 그 사이에, 자, 계약일과 만기일 사이에 내가 낼 돈을 안 냈잖아요. 이 돈만큼 안 내고 있는 만큼은 내가 은행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굴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 내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실제 계산을 나중에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자 수익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이게 투자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권리라는 부분도 나중에 들어와요. 왜? 이걸 나중에 주식을 내가 그날 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배당 같은 게 빵빵 떨어졌다. 그럼 이때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구? 내가 아니고 팔 사람한테 주식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당이 일어나면 배당을 못 받아. 그래서 배당만큼은 마이너스를 쳐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컨셉이 선물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이론가는 이 위에서 이자 이익과 배당 손해를 반영을 해서 기초자산 가격에다가 금융 비용을 추가를 해주고요. 플러스를 해주고 배당 수익만큼을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S의 2의 RT 이 부분이 기초자산에서 금융비용만큼 추가되는 부분이고 배당 수익만큼 마이너스 DT가 배당 수익만큼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300일 경우에 이자율이 3%고 배당률이 2%고 잔존 만기가 1개월이라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지수가 들어가고요. 2의 R은 이자율이죠. 이자율 3%. 그 다음에 배당률 D는 2%. 그 다음에 잔존 만기가 1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금융상품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만기는 1년이면 1이에요. 근데 지금 1개월이니까 12분의 1만큼만 기간이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보다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 200 같이 그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현물 가격보다는 이제 이자 부분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된다라고 해서 이 선물 가격이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보다는 살짝 높게 형성이 됩니다. 선물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결제 약정입니다.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파생 상품들은요, 기본적으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오버나잇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그래요. 장중에는 내가 시장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워낙 큰 상품들이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살짝만 움직여도 그거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장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한참 이 파생 상품 쪽에서 일을 할 때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이랑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파생하는 애들과 현물하는 애들의 인식이 확 다른 게 뭐냐면 파생하는 애들이 오늘은 좀 장투했어 라고 하면 얘네들은 오늘은 그래도 분봉 정도 보고 투자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하는 애들이 파생하는 애들한테 야 너네 트레이딩 할 때 분봉도 보니? 라는 질문을 하니까 파생하는 애가 야 분봉 보는 건 장투지 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단타 위주로 거래하는 데가 파생시장인데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보통 다 털고 밤에는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또 포지션을 개설하고 거기서 또 단타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마감시까지 청산되지 않고 다음 거래일로 넘어가는 그런 계약을 미결제 약정, 영어로는 아웃스탠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베이시스는 뭐냐?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거를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앞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지수가 300일 때 선물 가격은 300.25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선물이 현물보다 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비싸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근데 시장이 뭐 좀 과열됐다라고 뭐 시장이 판단을 하거나 그런 특정한 경우에는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베이시스 자체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이 투자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많이들 참고하는 지표가 돼서 이 베이시스를 따로 발표를 해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경우, 이런 경우를 콘탱고라고 부르고요. 반대, 뒤집히는 경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돼요. 선물에서는 롤오버라는 용어가 있어요. 롤오버라는 거는 뭐냐면 포지션을 장기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단타 시장에서도 포지션을 장기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원유 선물 ETF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내가 원유 선물을 사도록 살려고 돈을 받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내가 원유 선물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투자자들이 뭐 1년씩, 2년씩 장기 투자를 하면 나는 그럼 원유 선물 포지션을 1년씩, 2년씩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왜? 맡긴 돈이고 내가 그렇게 운용하겠다고 저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단타 시장에서도 그 포지션을 장기로 유지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선물 시장에 있는 선물들을 보면은요.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요. 3, 6, 9, 12. 이렇게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3월 말이 되면 3월 만기일이 되면 이때 가지고 있던 선물을 다 처분을 하고 이 다음 선물로 갈아타야 돼요. 여기서 갈아타야 돼. 계속 갈아타야 돼. 그래야지 내가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갈아타는 행위 자체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아타는 행위는 뭐냐? 단기물을 매도하고 자 3개월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이거 매도하고 다음 거 장기물을 매수하는 게 바로 롤오버예요.
단기물 매도, 장기물 매수.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선물이 이자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현물보다 비싸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가격이 점점 더 비싸져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물론 특정한 시점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뒤집히긴 해요. 근데 통상적인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환경에서는 장기물일수록 점점 더 비싸다. 그런데 장기물일수록 점점 더 비싼데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팔고 이걸 사야 되잖아. 싼 걸 팔고 비싼 거를 사야 돼. 그러면 우리가 블래시와 반대로 매매를 하게 돼요. 블래시는 뭐야? 바이 로우, 셀 하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싼 거를 팔고 비싼 걸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매를 하는 동안 손해를 보여. 손실을. 이 손실. 롤오버를 유지를 하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보고 롤오버 리스크다 라고 해요. 단기물과 장기물이 가격 차이가 나서 이 롤오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이거를 롤오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시장에는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데요. 마켓 메이커는요, 우리 그 현물 시장,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나 뭐 수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중간 도매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마켓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선물 시장에는 우리 옛날에 그 선물의 초창기, 쌀, 뭐 밀, 이런 거는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자들은 그 랜드로드들, 그 농장주들이에요. 농장주들은 자기가 수확한 거를 다 갖고 와서 팔고 싶어. 한 방에 뭐 몇백 톤씩, 몇천 톤씩 팔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 사람들은 몇천 톤씩 내가 사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다 처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간극을 메꿔줘야 돼. 이 간극을 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켓 메이커, 중간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가 이 100섬을 사들여서 10섬을 팔아주는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서 마켓 메이커는 그럼 뭘 먹죠? 그렇죠. 우리 중간 도매인들은 마진을 먹잖아요. 이 마켓 메이커도 동일합니다. 마진을 먹어요. 이 마진,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가 산 거에서 좀 더 붙여서 파는 거죠. 이 붙여서 파는 걸 금융시장에서는 스프레드다 라고 불러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마진이라고 안 부르고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마켓 메이커의 주 수익원인데요. 자, 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스프레드를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레드를 마냥 넓게 가져가면 다른 마켓 메이커에 비해서 내가 경쟁력이 줄잖아요.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더 싼 걸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스프레드가 좁은 물건들을 소비자들은 선호하는데, 하지만 그럼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내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져가야 내가 이걸 잘 팔 수 있을까? 이게 화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내가 쌀을 100섬을 사서 소매업자들 여러 명한테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이 시점과 이 시점은 시점이 다르잖아요. 내가 여기 100섬을 사는 시점에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이때는 80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럼 내가 100원에서 80원에 팔어? 뭐 이런 리스크들과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경쟁력 있게 스프레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경쟁력들을 모두를 고려를 했을 때 야, 그럼 나는 스프레드를 얼마나 가져가야겠다 라는 거를 측정하는 것들이 미시시장 구조 분석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시카고에도 퀀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계산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지 해지하는 그 수학식들을 만들어내고 효과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도 퀀트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옵션을 얘기해 볼게요. 옵션은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샘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 이걸 2년 후에도 내가 10억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가질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자,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야. 근데 이게 올라갈 게 확실하면 굳이 내가 2년 후에 10억 원에 살 권리 이런 거 고민 안 하죠. 그냥 일단 빨리 사야지. 뭐 빚을 지든 뭐 하든. 근데 일단 이 상품 앞에서 주춤주춤 하는 사람은 뭐야? 2년 후에 이게 더 오를까? I'm not sure.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 와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저게 오를 거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해요. 자, 이 보험은 어떤 내용을 뭘 보장해 주냐? 가격이 10억보다 더 오르면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서 15억이 된다. 그러면 지금 10억이었잖아요. 5억만큼을 나한테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보험이에요. 자, 보험이라고 얘기했죠.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사고라는 게 뭐죠? 자, 우리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럼 차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차 수리비를 보험에서 대주죠. 그런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인 거죠. 그런데 그럼 투자자한테 있어서 사고는 뭘까요? 투자자한테는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고, 자, 이 금융상품이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갈 거에 베팅을 했는데 안 올라가네? 이게 사고예요. 난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빠지네? 그게 사고인 거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베팅한 사람은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하락하거나 보합할 거야 라고 베팅하는 사람은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사고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만지작 거리고 있어. 자, 2년 후에 아파트 가격. 2년 후에 나 집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 내가 그때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은 일단 하락에 베팅을 해보자. 근데 일단 그렇게 베팅을 하지만 불안하다. 올라가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럴 때 이제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보험 가격이 뭐냐?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지금 안 샀어. 안 샀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지가 바로 이 보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고자 일단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입하려고 고려를 하는데 얼마면 가입할래?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이 권리의 가격은요, 아파트 매매와 전세 사이에 잠재된 기회의 가치에 거의 상응할 거예요. 이 권리라는 건 뭐냐? 지금 매매하는 대신에 2년 후에 매매할 수 있다. 왜? 그 안에 벌어지는 가격 상승은요, 내가 전부 다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했을 때, 갭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볼 건데 이익을 못 봤어. 그 부분은 괜찮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겠네. 뭐 이런 지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 보장해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얼마를 매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 보험의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기본 가격은 결국은 갭 투자에 필요한 금융 비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 고려할 사항들은 현재 금리나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매매 수요, 전월세 수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아파트 보험에 고려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야, 내가 얼마를 주고 도대체 이 보험에 가입하면 괜찮은 가격에 가입하는 걸까? 그럼 여기에
같이 참고해야 될 지표들은 뭐 과거에 시세 추이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0억 원 하던 강남 아파트가 2018년 됐더니 18억 됐어. 야, 이런 걸 보면 이 보험 진짜 비싸야 돼. 그런데 또 이걸 보세요. 16년에 7억 원 했던 해운대 아파트는 18년에 6억 됐어. 야, 그럼 이 보험 과연 효용이 있을까? 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뭐 이런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들이 다 종합이 돼서 결국은 이 보험의 가격이 산정이 될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면 보험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거고, 하락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면 보험 가격은 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보험이 어떻게 가격이 산정이 되는지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옵션은 복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옵션은 물건을 실제로 사고 팔고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옵션은 권리에 대한 계약이에요. 권리가 뭐야? right. 뭔가 내가 유리할 때만 행할 수 있는,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산 사람,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요. 권리를 산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내가 불리하면 그냥 포기하면 돼. 자, 우리가 로또를 샀어.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는 경우, 그때가 유리한 경우잖아요. 그때만 내가 농협에 가서 당첨금을 찾는 거고, 당첨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내가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권리니까. 불리할 땐 권리를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쇼가 가능한 식당 예약,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만수르와 구도일의 옵션 거래를 볼게요. 내년 6월 1일에 자, 만기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만기일 날 원유를 100만 배럴을 배럴당 $50에 가격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정해져 있고요.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팔겠소. 아니면 얘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사겠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만기, 그 다음에 상품, 가격, 권리의 유형, 살 수 있는 권리냐, 팔 수 있는 권리냐, 또 그거를 팔고 사고 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이 옵션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선물과 옵션을 한번 정리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현물은 대부분의 상거래를 다 현물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점 가서 물 한 통 사는 거 현물 거래예요. 선물은 미래의 걸 미리 땡겨서 하는 거,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선물 거래죠. 옵션은 그냥 식당 예약, 복권 매수, 뭐 이런 게 옵션이에요. 이거를 특징별로 비교를 해봅시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물은 그냥 현재가에다 대고 우리가 사고 팔고 하죠. 선물도 마찬가지로 현재가에다 대고 사고 팔고 해요. 미래의 특정 시점 이게 아니고, 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이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고 뭐 그러면서 실거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가격을 보고, 아, 그래, 그럼 그 가격에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선물 가격이잖아요. 계약 이 가격에 합시다. 다 현재 가격인 거예요. 하지만 옵션은 특정한 가격이 이렇게 미리 프리디파인드 되지 않고요. 이 합의한 둘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합의한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HTS에서 옵션 탭에 들어가서 보면 뭐 지수다라고 하면 지수가 300에서 뭐 그 다음은 310원짜리도 있고 320원짜리도 있고 뭐 290원짜리도 있고 280원짜리도 있고 쫙 가격표가 늘어져 있어요. 거의 메뉴판처럼. 그러면 야, 이 엄청난 많은 메뉴판 중에 나는 여기에 이거를 살 거야, 이걸 팔 거야. 그냥 이거를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정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메뉴판처럼 늘어져 있는 데서 내가 사고 싶은 합의한 가격을 그냥 찍어서 사는 거예요. 이행 시기를 보면 현물은 지금, 선물은 미래, 만기일이죠. 옵션도 미래, 만기일이 이행 시기예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현물은 그냥 당장 현재 매매하는 거고, 선물은 계약이고, 옵션은 예약이다. 특히 권리에 대한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의무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현물은 이미 현재 시점에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아. 그러니까 남은 의무는 없습니다. 선물은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만기일이 되면 매수자, 매도자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둘 다 의무가 있어요. 옵션의 경우에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권리를 팔았으니까 매수자한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매도자는 얘한테 권리를 팔았으니까 그거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입장이 달라져요. 옵션 거래는요, 포지션에서 선물이나 현물과 이렇게 달라요. 첫 번째 거는 보면은 현물. 자, 이건 현물. 현물은 결국 주식에는 뭐 롱 포지션만 있다라고 했죠. 롱 포지션을 얘기해요. 여기에선 선물로 넘어가면은요. 롱 포지션에 대비된 숏 포지션이 있죠. 숏 포지션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옵션으로 가잖아요. 이제 포지션이 4개가 돼요. 콜 매수, 풋 매수, 콜 매도, 풋 매도 이렇게 4가지의 포지션이 생기는데요. 이 4가지의 포지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옵션의 4개의 포지션은 콜과 풋, 롱과 숏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x2 경우의 수. 그래서 4가지의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콜, 풋을 먼저 구분해 볼게요. 콜은 주식 옵션이라고 할게요. 그럼 주식을 매수할 권리예요. 주식 매수할 권리를 콜이라고 하고요. 풋은 주식을 매도할 권리예요. 자, 똑같이 현물에 대해서 그 underlying asset에 대해서 콜은 매수할 권리, 풋은 매도할 권리. 이거를 콜, 풋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롱숏은요, 그냥 똑같지만 이거는 이 옵션 상품에 대해서 옵션 상품을 사면, 그러니까 buy and hold 하면 옵션 롱이다. 그리고 얘는 옵션 숏이다. 옵션을 팔았으면 옵션 숏인 거예요. 자, 옵션은 뭐라고 했죠? 권리예요. 그러니까 옵션 롱을 했으면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옵션을 숏을 했으면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권리를 팔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옵션 숏을 하면 나는 의무만 생겨. 이 짓을 왜 하지? 자,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이 밑에 가서 볼게요. 자, 권리를 팔고 내가 의무를 가지려면 그에 대한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내가 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그 서비스의 대가, 프리미엄을 얻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콜과 롱을 결합한 콜 롱 포지션. 콜을 매수한 포지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콜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주식 매수라 그랬죠. 주식 매수하는 포지션을 매수했어. 그러니까 주식 매수하는 권리를 매수했어. 라는 거예요. 만기일이 되면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걸 봅시다. 여기 300 꺾이는 부분, 이게 행사가예요. 300원에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거예요. 만기일이 됐는데 주가가 310원이 됐네. 하지만 나는 3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면은 310원짜리를 내가 300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사야죠.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권리를 행사를 하면 자 300원짜리를 310원에 샀으니까 요만큼 10원만큼의 이익이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걸 살 때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자, 우리 로또 살 때 2,000원 내죠. 옵션 살 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요. 지금 여기 보면 3달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3달러로 내가 이미 옵션을 산 거예요. 이 권리를 3달러어치의 권리를 산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310원까지 올라갔을 때 10원을 벌었지만 요만큼
그만큼은 내가 원가였어요. 원가 빼주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수익은 7달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득을 본다. 반대로 주가가 빠졌을 경우 290원까지 갔을 경우를 봅시다. 290원이 됐는데 나는 300원에 살 권리가 있어. 야, 시장에서 290원에 살 수 있는데 미쳤어 300원에 사게? 이건 안 하죠. 자, 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 끝.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의 손해는 없어요. 이미 처음에 이 권리를 매수할 때 3달러를 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달러의 손익 말고는 더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풋으로 가볼게요. 풋을 매수하는 거, 풋을 롱 하는 거, 이 포지션입니다. 풋은 뭐라고? 주식 매도. 그러니까 주식 매도 할 권리를 매수했어요. 주식을 매도할 권리를 매수했다. 나중에 만기일이 됐을 때 나는 주식을 팔 수 있어. 정해진 가격에. 그럼 권리가 있어. 이거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원. 나는 3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샀어. 처음에 살 때 얼마가 들어? 자, 3달러가 들었어요. 3달러를 들여서 이 옵션을 사는 거죠. 만기일이 됐는데 아싸 290원이 됐습니다. 290원짜리를 나는 300원에 팔 수 있네? 팔아야죠. 그럼 자, 시장에서 290원에 주식을 사다가 300원에 팝니다. 이게 바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주식 매도 포지션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290원에 사다가 300원에 파니까 여기서 10달러의 이득을 보죠. 근데 처음에 이 옵션을 살 때 3달러를 냈죠. 그러니까 결국 7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310원까지 올라갔다고 칩니다. 이거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야, 310원에 팔 수 있는데 난 300원에 팔아야 돼. 미쳤니? 안 팔지. 그냥 그러면은 권리를 포기하고 땡친다. 그래서 포지션은 그냥 결국 마이너스 3으로 끝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콜을 매도해 볼게요. 콜숏. 콜숏. 주식 매수할 권리를 팔아. 그러니까 주식 매수 권리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팔았으니까 얘는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돼. 그러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자, 300원에 행사가를 결정을 해놨는데 주가가 310원이 됐어. 그러면은 매수자는 얼씨구나 하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겠죠. 자, 310원인데 나는 300원에 살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판 사람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300원에 팔아줘야 됩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소싱을 해와가지고 300원, 310원에 자기는 사와서 300원에 팔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해줄 때마다 마이너스 10원씩이 손실이 나요. 하지만 이 권리를 팔 때 나는 3원을 이미 먹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만큼,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미엄만큼은 이미 처음에 이득으로 쟁여놓고 시작했으니까 최종적으로 7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가격이 290만큼 가는 경우 이 권리를 산 사람은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럼 그냥 3달러만 벌고 끝난다 라는 게 되겠죠. 마지막 풋 매도 포지션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식을 이 가격에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나한테 그럼 파세요. 그 가격에. 나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3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어. 근데 주가가 290원이 됐어. 그러니까 투자자는 290원짜리를 나한테 300원에 팔려고 해요.
뭐 어떻게 팔았으니까 권리를 팔았으니 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원이 돼요. 하지만 이 권리를 팔았을 때 나는 플러스 3원으로 팔았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7달러만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풋 매도 포지션의 최종적인 그 만기 손익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지션이 구축이 된다라는 게 옵션의 포지션을 정리해 본 겁니다. 옵션 거래의 또 다른 특징은요.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 레버리지가 선물보다 훨씬 커요. 이 밑에 있는 표는요. 1억 원어치의 거래를 일으킬 때 각각의 이 비이클마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현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선물로 했을 때, 세 번째는 콜옵션, 네 번째는 풋옵션으로 했을 때예요. 뭐 콜옵션과 풋옵션은 그냥 다 옵션이니까 갖다 치고 현물로 1억 원어치의 거래를 일으키려면요. 현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1억 원이 고스란히 듭니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 우리 증거금만 내면 된다고 했죠. 증거금이 7.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1억 원어치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755만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어치의 거래를 하는데 75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옵션은요. 권리에 대한 계약이 권리만을 이 거래를 하는 거라서 이거보다 더 싸요. 1억 원어치의 거래를 하는데 180만 원밖에 안 들어.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죠?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옵션은 선물보다 훨씬 위험한 상품이에요. 옵션의 가치를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 옵션의 가치를 산정할 때 먼저 내재 가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요, 옵션의 만기 페이오프를 나타내요. 페이오프라는 건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얼마를 버느냐, 아니면 얼마를 손해를 보느냐, 이거에 대한 그 식을 차트로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 행사가를 K라고 하고 S는 주식의 현재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콜옵션의 경우에는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주식 현재가가 S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투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요. 현재가 여기에서 행사가만큼 뺀 요만큼이 바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죠. 근데 만약에 S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S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사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득이 0인 거죠. 그래서 콜옵션에서는 내재 가치는 이 오른쪽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면 S-K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0이 되기 때문에 맥스 S-K와 0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는 안 내려간다. 이게 콜옵션의 내재 가치가 됩니다. 다음은 풋옵션. 풋옵션의 경우에는요.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죠. 네,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S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S 현재가가 주식의 현재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는 이득을 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K 빼기 S만큼 이익을 보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0. 그래서 그의 맥스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풋옵션에서는요. K 빼기 S와 0의 맥스. 이렇게 해서 풋옵션의 내재 가치를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 가치라는 건 만기일 날 이 옵션의 가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옵션의 가치, 만기가 전 가치는요. 시간 가치라는 게 또 포함이 돼요. 시간 가치라는 건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 차트를 놓고 보면 이 빨강색은 전체 옵션의 만기 전에 페이오프, 만기 전에 차트 시기고요. 파랑색은 만기 날 페이오프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만큼은 내재 가치인 거고 여기다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시간 가치를 얹어서 최종적으로 이 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게 옵션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콜옵션 가격. 옵션 가격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기에 내가 가지고 올 페이오프에다가 시간 가치만큼을 더해준다. 근데 이 시간 가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간 가치는요, 계산할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그 팩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가치에는 변동성이라는 게 가만히 돼요. 변동성을 얘기할 때 우리 블랙 스완이라는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블랙 스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스완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11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아니면 뭐 코로나 팬데믹 이거 사실 일어나기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 속에 빠지면서 자, 지금 현재 주가가 300이라고 했는데 팬데믹이 벌어졌어. 와 하면서 빠지죠. 그러다가 이거 곧 안정이 될 거 하면서 또 우우 올라가죠. 이게 실제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언제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죠. 911 911이 터졌을 때도 갑자기 쭉 빠졌다가 이제 괜찮아졌어 하고 다시 올라가고 리먼 브라더스 부 자 이렇게 부 하는 사건들 블랙 스완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게 왜 옵션 가치에 반영이 될까?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부 갔을 때 갑자기 옵션 만기가 빵 걸렸네? 그러면은 이때 권리가 결정이 돼버리죠. 아니면 뭔가 호재가 막 터졌네? 오? 근데 옵션 만기 딱 걸렸어. 그러면 이쪽에서 또 만기가 가치가 결정이 돼버리죠. 언제 가치가 결정될지 모르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만기야. 막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블랙 스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다시 얘기하면 변동성.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변동폭이 점점 클수록 가치가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가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자,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시간 가치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작은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만 움직일 거다.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가치에서 별로 많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품, 언제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해. 막 그런 상품들은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시간 가치가 많이 돼 있어. 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우와! 그러면은 이 시간 가치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치가 커지면 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변동성이 올라가면 옵션 가격도 비싸진다. 그 시간 가치는 변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니니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옵션은 특히 돈에 민감한 금융쟁이들이 많이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이 저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요. 머니니스, 얼마나 이게 돈이 되는 구간에 있느냐. 그래서 ITM, ATM, OTM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고 머니니스는 그냥 ITM 하면 in the money, ATM 하면 at the money, OTM 하면 out of the mone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ATM부터 볼게요. ATM은 행사가 근처. 야, 행사가 근처에 있어. 이게 돈이 되는 놈 쪽에 있어. at the money야. ITM은요, in the money. 야, 얘는 in이야, in. 들어왔어. OTM은 out of the money. 저 놈은 돈이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근처를 ATM. 행사가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는 행사가 될 부분에 있으면 in the money. ITM.
그 다음에 행사가 안 될 부분에 있으면 out of the money. 그래서 out of the mone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옵션에는요, 다양한 상품들이 또 그 구성하기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가격과 만기에 따라서 상품이 여러 가지 상품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코스피 200 옵션이 먼슬리 옵션, 매달 그 1월 옵션, 2월 옵션, 3월 옵션 이렇게 발행이 되고요. 또 위클리 옵션도 있어요. 이번 주 옵션, 다음 주 옵션, 그 다음 주 옵션.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옵션 사이즈에 따라서도 그냥 옵션이냐, 미니 옵션 우리나라에서는 ELW라는 이름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니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은요, 또 크게는 유럽형 옵션과 미국형 옵션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옵션, 그리고 아마 파생 상품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옵션의 기본은 다 유럽형 옵션이에요. 유럽형 옵션과 미국형 옵션의 특징은 뭐냐면, 유럽형 옵션은요, 만기일날 하루만 딱 만기가 돼야지 그 시점에만 투자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형 옵션이고요. 미국형 옵션은 뭐냐? 만기일 전에 아무 때라도 투자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럽형보다 미국형이 훨씬 복잡하겠죠. 언제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 줄 알고. 그래서 미국형 옵션이 기본적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는 유럽형 옵션은 그 블랙쇼즈라는 그런 모델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이 되지만 미국형은 블랙쇼즈 가지고 커버가 안 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동원을 해야지 밸류에이션이 돼요. 또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베리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색 옵션, 아주 색다르다 이색 옵션 이런 게 있는데 엑소틱 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락인 옵션, 뭐 락아웃 옵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이 위에 게 락인 옵션인데요. 콜 옵션의 기본적인 건 이렇게 뚜두두두 해서 요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K가 되고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런데 이 락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인 또 다른 S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S 다시를 만들어서 원래 이때부터 권리는 생성이 되지만 이거는 특정한 어차피 계약이니까 S 다시까지 가야지 네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우린 하자라고 해서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위로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먹고 말래?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일단 가자. 내가 조금 더 싸게 줄게 대신에 뭐 이런 이 권리나 그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 거 이걸 낚인 옵션이라고 합니다. 낙아웃 옵션은 반대예요. 풋 옵션에서 이제 주로 있는데요. 풋 옵션은 원래 보통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러니까 투자자는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득을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 빠지면 이거 좀 심하게 빠졌다. 여기서 끊자라고 약속을 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격, 이 S-보다 더 빠지면 K와 S- 사이에서는 너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 풋옵션 행사의 권리가 있는데 S-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때는 없어지는 걸로 하자. 대신 좀 더 싸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건이 knock-out 옵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knock-in, knock-out 뭐 이런 거를 다 결합해가지고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키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knock-in, knock-out. 얘네들을 결합하면 키코. 한동안 우리나라를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품이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옵션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옵션 밸류에이션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옵션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옵션은 우리 언더라잉 자산,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기본 가정에서 주가는 랜덤이다. 주가는 랜덤 워크를 한다라는 게 기본 가정으로 깔리고 들어갑니다. 랜덤 워크라는 게 뭐냐? 랜덤 워크는 술 취한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에 어디로 내디딜지 이거는 글쎄 모르겠다. 왼쪽으로 비틀, 오른쪽으로 비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가 가봤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왼쪽, 오른쪽, 직진 이 셋 중에 하나겠지. 여기서 엉뚱한 데를 점프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랜덤 워크의 기본 과정입니다. 걸어가는데 그냥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예 엉뚱한 데로는 못 간다. 그래도 이 주변 어디론가 가겠다. 이게 랜덤 워크의 기본 과정이고요. 브라우니안 모션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 확률 모델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되게 어이없이 어려운 말로 배웠는데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시험관 속에 꽃가루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이걸 확률 모델로 만든 거예요. 이 꽃가루가 움직이는데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가는지 튀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가는 꼴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랜덤하게 가는데 그래 봤자 지가 여기서 이 앞쪽에서 지금 어디 있었던지에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니? 예, 그거는 확실하지. 그냥 이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주가가 만약에 100원이었어. 그럼 내일의 주가는 이 100원에서 이 주변 어디로 갈 확률이 높지? 갑자기 빵원이 되거나 갑자기 100만 원이 되거나 이럴 확률은 적다. 이 확률은 그래서 결국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음 날의 주가는 전일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만 갈 때는 표준 정규 분포다. 그냥 이게 우리 브라운 운동의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블랙쇼즈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기 페이오프식 여기 만기 페이오프식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 만기 페이오프식에다가 브라우니안 모션의 핵심은 뭐였죠? 주가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 워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과 정규 분포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쇼즈 방정식의 콜옵션의 수식이고요. 풋옵션의 수식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도출 과정은 파생상품 시간에 배우시고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한 컨셉만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콜옵션은 S 빼기 K가 만기 페이오프 시기예요. 그 S 빼기 K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S가 이 만기 때까지 갈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움직이더라. K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랜덤하게 움직이더라. 그런데 이 K는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만기까지의 남은 시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그 정도의 컨셉만 들고 가면 됩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만기 페이오프는 뭐예요? 맥스 K 빼기 S잖아요. 그래서 K 빼기 S를 기본적으로 따르되 얘네들도 랜덤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움직인다. K 쪽은 이자율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주가 쪽은 그냥 랜덤하게 간다. 이 정도의 컨셉만 들고 우린 블랙쇼즈 방정식을 넘어가면 돼요. 왜? 자세한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거고 우린 이해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이해는 뭐? 자, 만기 페이오프 플러스 표준 정규 분포. 끝. 이 정도로 우리 블랙쇼즈 방정식을 이해해 봅시다. 콜옵션의 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콜옵션의 식은요. 만기 페이오프는 S 빼기 K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이 돼서 S가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고 K는 이자율과 뭐 이런 만기일 등을 감안한 다음에 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다. 이게 콜옵션의 블랙쇼즈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 블랙쇼즈 방정식에서 이 N파트들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여기 이 시그마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인데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결국은 콜옵션의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왜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초자산 가격. 이거는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사가. 이거는 우리가 뭐 300원짜리,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300원짜리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400원짜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뭘 매매할까?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K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K는 굉장히 플레인한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잔존 만기. 만기일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오늘 날짜와 만기일까지의 날짜를 따져서 1년이면 1, 뭐 한 달이면 12분의 1 이렇게 해서 플레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자율도 시장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죠. 자, 요거 시장, 요것도 시장. 만기는 그냥 달력. 행사 가격은 마이 초이스. 그런데 기초자산의 변동성,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어떻게 이 옵션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사람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는데 기초자산의 변동성, 요거 하나만 내가 변동성을 높게 매기느냐, 낮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 라는 거예요. 콜옵션의 가격 산정의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콜옵션을 매수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기 시에 주식을 행사가 K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현재 주식을 살 걸 유보해요. 현재 주식을 살 건데 일단 유보해. 그리고 만기 시에 행사가에 주식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살 건데 일단 기다렸다가 만기에 K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보유할 매수 자금 이만큼이 지금 S0가 세이브가 되죠. 그럼 이 세이브한 자금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만기에 지불할 K를 확보한다 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S0는 거의 요만큼 만기에 지불할 K를 현재가로 디스카운트한 요 펑션 만기에 지불할 K의 지금 현재 가격인 거죠. 요만큼이 요게 결국은 S0랑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을 운용을 한 다음에 만기 때 행사가 K를 지불하고 지금 요만큼을 투자해 놓으면 만기 때 K를 지불할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만기 때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기 때 우리는 K를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요만큼을 투자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은 S0인데 만기 때는 ST가 되겠죠. 그래서 만기 때 최종적으로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콜옵션의 만기 페이오프다라고 했던 거죠. 다음은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은 K 빼기 S의 식으로 갔죠. 왜? 여기 차트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요 만기 페이오프 여기에서 요만큼 이 요만큼이고 요게 K면 요게 S고 요만큼이 결국은 K 빼기 S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K는 불러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조금 전에 봤죠. 만기 때 K가 지금 현재가 K에 이만큼 디스카운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주식의 현재가 S도 표준 정규 분포로 불러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풋옵션도 이 블랙숄즈의 방정식은 K 빼기 S를 정규 분포로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종 변수들을 보면 기초자산 가격, 행사 가격, 잔존만기, 이자율 등은 우리가 별로 터치할 부분이 없고 변동성 시그마만 자꾸 터치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얼마를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풋옵션의 가격, 이 시간가치 부분이 변동이 되면서 이 옵션 가격이 변화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포지션은요.
만기 때 주식을 K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않고 만기 때 팔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만기 때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만기 때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을 빌리는데 얼마를 빌리냐? K의 현재 디스카운트 된 금액만큼을 돈을 빌려요. 그래서 주식을 S0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S0와 K의 현재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 돼요. 요거랑 요거 비슷한 수준이 되고요. 그 차액만큼이 이제 풋옵션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는 K만큼을 받고 주식을 매도를 하죠. 그래서 만기 페이오프는 K 빼기 ST가 된다라는 겁니다.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앞에서 식에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S는 기초자산 가격이고요. K는 행사가, T는 잔존만기, R은 이자율이고요. 잔존만기하고 이자율은 다 연율류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에요. 자, 기초자산의 가격은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올라가요.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풋옵션의 가격은 내려가요. 차트에서 보실까요?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옵션은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풋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올라갈수록 풋옵션의 가격은 내려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콜옵션은 올라간다. 풋옵션은 내려간다. 다음 행사가. 행사가는 이 부분 K를 얘기하는 거죠. 이 행사가는요. 이 자체가 시프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사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점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식 자체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 빨간 선 자체도. 빨간 선 자체가 내려오게 되면 콜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게 되겠죠. 풋옵션이 자, 행사가가 오른쪽으로 커진다. 행사가 커지면 이 자체가 또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거고요. 만기 페이오프가. 만기 페이오프가 시프트가 되면 이 위에 빨강선은 올라가게 되겠죠. 빨강선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잔존만기에 대한 거는 아까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기가 많이 남았으면 확률적으로 우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가 움직였을 때 행사가 빡 될 확률도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커진다. 시간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가치가 올라가니까 콜옵션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요. 그 다음 이자율에 대해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콜옵션은 바이할 걸 유보해 놓고 내가 이자를 더 받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높아지죠. 근데 풋옵션은 이제 먼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자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갈수록 풋옵션의 가치는 낮아진다. 다음 변동성. 변동성은 아까 T, 잔존만기와 비슷한 컨셉이에요. 변동성이 클수록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주식일수록 이 시간 가치가 높아지죠. 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풋옵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움직이는 주식일수록 시간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변동성이 올라가면 옵션의 가격은 풋옵션과 콜옵션 모두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밸류에이션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